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고혜림입니다. 이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2분기의 마지막 또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PC 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리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 첫날 9.5%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는 대부분 좋았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1분기 GDP 성장률이나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이 대부분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좀 경기가 둔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오늘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PC 물가 지표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 또 미국의 대선 토론도 있었기 때문에 이 주요 미국의 이벤트들을 소화한 이후에 이 미국의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경계감 속에서 오늘 시장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세안 코스피와 코스닥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빨간불로 시작하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이어지다가 현재는 강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787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상승분 일부 반납하면서 현재 838선에서 거래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구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는 이 매도하는 모습 보이다가 매수로 전환하는 흐름까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은 관망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특별히 수급이 쏠리는 그러한 섹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투톱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유리기판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또 해상운임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 속에서 뭐 해운이라든지 선박 쪽으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저희 오수다 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요, 편지혜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이슈를 알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는 이슈 경제 시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까지 짚어보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캐스터 나와주세요. 금요일 시황센터입니다. 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인데요. 오늘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장 초반 전장 대비 0.31%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기분 좋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줬지만 현재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채 전장 대비 0.15% 상승한 278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 2795선을 터치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2780선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출발한 흐름은 같았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현재 83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현황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개인이 1,194억 원, 외국인이 644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 홀로 1,793억 원 사들이고 있지만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엔 다소 부족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간 홀로 244억 원을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함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이 192억 원, 외국인이 177억 원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이렇게 보시듯이 모두 파란불을 켜며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날 마이크론의 7%대 넘는 급락에 이어 우리 반도체 투톱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전날 대비 0.49% 하락한 81,200원 지나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그동안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0.63% 하락한 23만 5천 원 진행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을 켠 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기아도 1.37% 하락하면서 12만 9천 원 선에 머무르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과 포스코홀딩스, 네, 빨간불을 켜며 소폭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부진했던 2차 전지가 조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전장 대비 0.96% 상승하며 18만 원 조금 못 미친 17만 9,700원 지나가고 있고요. 또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모두 파란불을 켰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빨간불을 켜며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네, 지금 현재는 0.33% 하락한 8만 9,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가 약했는데 반도체 소부장제인 리노공업과 HBSP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종목 모두 빨간불 켜며 리노공업이 0.86% 상승한 23만 4,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HBSP는 0.51% 상승한 3만 9,3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오늘도 네,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최근에 인기가 있는 비만약, 특히 먹는 비만약을 개발 중인 삼천당제약은 네, 일본의 관심을 받으며 가계약 독점 소식에 현재 빨간불 유지하며 14만 5,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발표되는 PC 발표 지수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수다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시황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뚜렷하게 어떤 방향성이 없는 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 전략 세우실 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의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이슈를 알아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자, 편지의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후보자 구성을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보수 텃밭인 영남을 가장 먼저 공략을 했습니다. 이 총선 이후 계속해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연일 공격을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은 이번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신경전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당초 어대한, 즉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가 예상이 됐지만 한 후보는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한 후보는 홍준표 시장에게 2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홍 시장은 만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는데요. 반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모두 홍 시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에게는 당대표로 나와줘서 진짜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동훈 후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만남도 일정상 이유로 사실상 만남이 거절됐습니다. 어제 박형준 후보와 간담회를 마친 원희룡 장관은 오늘 부산 지역 당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한동훈 후보는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만남이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대구 지역 당협에서 표심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또 윤상현 의원은 경북도청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영등포에서 배달 라이더들과 간담회 일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특히나 이 당대표 후보들의 발언이 꽤 거칠다고 들었습니다. 이 한동훈 후보는 어제 인터뷰에서 품격을 언급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있다면서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보수 정치가 지지자들만큼 품격이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품격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된 건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언급을 한 건가요? 네.
연일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후보의 행보에 대해 비판을 이어간 데 대응을 한 것인데요. 원희룡 전 장관은 인생 경험을 안 겪어보신 분 같다. 자신을 추종하는 팬들의 관계에서만 인생을 살아오신 게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리 당을 망가뜨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후보도 어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해 공격성 발언을 쏟아내는 일각에 대해서 짜치게라는 말과 함께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당대표 후보도 책임지지 않는 보수가 품격이 있냐며 당을 쪼그라들게 만든 장본인은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냐며 묻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언의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지금 사실상 3대1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상당히 앞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별 적합도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37.9%로 가장 높게 나왔고 나경원 의원은 13.5%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원희룡 전 장관이 9.4%, 윤상현 의원이 8.5%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57.6%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여론조사를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추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가 한 명일 때 선출 규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입후보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후보가 한 명일 때 선출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후보가 한 명일 때 선출 방식, 이것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당 안팎에서는 추대와 찬반 투표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대 방식은 별도의 투표 없이 후보를 당대표로 추대하는 것이고 찬반 투표 방식은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준희는 이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오늘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결정이 될지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또 어제 대표적인 친명 의원으로 꼽히는 이 양문석과 민영배 의원이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이 경기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이 대표의 대안 세력화 조짐을 보이자 친명계가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강성 친명계인 양문석 의원은 27일 이 전 대표의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 글을 올려 김 지사가 이화영 변호인 측의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양 의원은 김 지사가 정치적 이득보다 정의로운 기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민영배 의원도 SNS를 통해 김 지사의 자료 제출 거부는 검찰을 돕는 것이라고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점점점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재명 지지자들의 반응은 또 어떨까요? 네, 이재명 전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김동연 지사의 SNS에 몰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권에 눈이 멀어 당대표의 일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인가 등의 강한 표현이 담긴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청 앞에서는 1인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까 꽤나 지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경기도의 입장은 또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네, 경기도는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이라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도 측은 김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들이 공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원을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화성화재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 내부의 공격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당 내부의 공격이다 보니까 또 이 안에서의 지금 갈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민주당 내에서 김동연 지사에 대한 공격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또 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민주당 안팎에서는 김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부상을 하면서 친명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지사는 최근 친문계 인사들을 포용해 비명계를 흡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당원 당규 개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행보가 친명계의 견제를 불러일으킨 건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좀 미래 대선과도 좀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올해도 결국 법정심의 기한을 또 넘겼습니다. 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이 노사 간의 격론이 꽤나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4조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첫 해인 1988년 이후로는 한 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이 업종별 최저임금, 이 1988년 이후로는 한 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영계는 왜 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네. 경영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난 7년간 명목상 52.4% 올랐고 주유수당까지 감안하면 82.9%나 올랐다며 그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국가 30곳 중 20곳에서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2천여 명은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 구분 적용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집회에 참가한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황교안 회장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영계에서는 이 OECD 국가 지금 30곳 중에서 20곳이나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고 뭐 업종이나 연령, 지역 이런 여러한 기준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꽤나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또 어떨지 이 부분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차등제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총 연맹 부위원장은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더 내려가면 고물가 시대에 살 수가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리해보자면 노동계 쪽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차등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업종에서는 이 최저임금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염려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논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으로 충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숙박,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을 요구했지만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네, 이전에 부결된 바가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이 가열화가 되면서 정작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 최초 요구안을 내지 못한 채 의결 법정 기한인 27일을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처음 시작된 이후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노사 간 서로 간에 좀 이익과 결부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네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일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앞으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노사 간의 갈등 없이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준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 지금 3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이 게임 좀 저가 매수의 메리트 때문일까요? 게임 쪽으로 오늘 좀 주목이 됐었고 수요일부터 계속돼서 주목이 모였었는데요. 이렇게 게임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캐주얼 액션 게임 쿠키런 모험의 탑이 출시가 되면서 이 데브 시스터즈가 26일에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26일 당일에는 이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달 들어서 꽤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43%대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데브 시스터즈가 강세를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출시된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6일에 쿠키런 모험의 탑이 정식 출시가 됐는데요. 이 사전 예약자 같은 경우에는 2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전날 사전 다운로드 행사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는데요. 여러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상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모바일 시장 분석 업체 에피겨에 따르면 이 한국과 미국, 캐나다에서는 다운로드 수 1위에 등극을 했고요. 이 밖에도 대만과 홍콩, 영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5위 안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꽤 큰 인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증권가에서도 꽤 긍정적인 리포트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쿠키런 모험의 탑은 연초 진행된 글로벌 베타 테스트 결과에서도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흥행 시에는 이 퀀텀 점프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한다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동시 론칭인 만큼 이 초기부터 글로벌 대규모 유저의 유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또 콘텐츠와 유료 콘텐츠 특성상 이 과금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 초기 매출도 굉장히 폭발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최선호주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데브 시스터즈의 전망을 밝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 데브 시스터즈 올해 가장 주목해봐야 할 게임사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쿠키런 킹덤이 나온 이후에 부재했던 모멘텀 새롭게 메꿀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또 올해 하반기에 공개가 될 또 다른 신작 쿠키런 오픈 시메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1분기에 데브 시스터즈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됐고요. 또 중국에 출시한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에도 이 매출과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을 했고 이로 인해서 손익 구조가 개선이 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에는 다시 9억 원대로 적자를 볼 것이다.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작이 출시가 되면서 수요일에는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목요일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지기도 했지만 오늘은 1%대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소외됐던 게임주까지 주목을 해보는 시장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게임주 이야기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는 이 시각 특징주 탑5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오늘 증시에서 인상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간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 흐름을 보인 종목 5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5위 사조씨푸드인데요. 요즘 K푸드 열풍이 해외에서 굉장히 뜨겁죠.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김 작황이 부진한 가운데 냉동김밥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김 수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격도 크게 상승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 보시면 전일 대비 이제 10% 상승한 6,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히 강세를 보여서 지금 상승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김을 비롯해서 수산물 가공식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인 사조씨푸드가 김값 상승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김 수출액은 1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 들어서도 수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지금 사조 대림 관련 계열사인 사조 대림도 김밥을 함께 수출을 하고 있죠. 미국의 냉동김밥 3종, 참치김밥, 유부 우엉김밥, 버섯 잡채김밥들을 수출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조 대림은 지난 4월부터 냉동김밥 수출을 시작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김밥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도 1차, 2차 물량과 추가 발주 물량을 모두 합산해 김밥 약 15만 5천 줄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인 총 36통을 출고했는데요. 박은정 하나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향 한국 가공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조대림이 해외 소비자를 겨냥한 K푸드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사조그룹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뜨거워질지 기출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4위 보시겠습니다. 네, 4위는 풀무원입니다. 네,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법인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한타증권 손현정 연구원에 따르면 풀무원의 해외 법인 성과가 올해 하반기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두부 아시안푸드의 매출 성장과 원가 절감을 통해 실적이 향상이 될 것이고 일본에서는 두부밥 매출 비중 확대와 주력 상품 가격 인상을 통해 흑자 전환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부에서도 비건 제품군과 지속 가능한 식품 개발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비건 식품인 지구식단과 건강식품이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풀무원은 국내 최초로 김 육상수조식 해수 양식업 허가를 취득했는데요. 4월부터는 육상양식한 김을 제품화해 자체 운영 중인 비건 식당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조미김 스낵으로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인데요. 김 육상 양식은 해상 양식에 비해 갯병 감염을 방지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100배나 높으며 계절에 상관없이 생산할 수 있어 효율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김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글로벌 K푸드 열풍과 함께 김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죠. 유한타증권 손 연구원은 밝히기를 김 육상 양식의 높은 효율성과 생산량을 감안했을 때 향후 김 수출 확대가 굉장히 기대되고 해외에 대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서울시와 함께 개발한 서울라면 해외에 수출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실적 개선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일 대비 1,770원 상승한 15,740원에 현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3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위는
전력 관련주죠. 대원전선인데요. 네,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예, 전일 대비 70원 올랐습니다. 4,4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원전선은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을 주력으로 각종 전선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력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최근 AI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 등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전선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손현전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전력 사업은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15년 만에 도래한 이번 전력 사업의 확장 사이클이 과거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사이클이 교체 수요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 등 신규 수요가 함께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와 함께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 MOU를 기반으로 사업 수주가 이루어지면 전력 그룹사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전력망 시설을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개선하는 전력망 특별법 발의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네, 이렇게 전력 수요 증가, 전력망 해소 특별법 발의, 미국 수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연이어 호재로 작용하면서 대원전선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움직임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위 보시겠습니다. 2위는 현대자동차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지금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30만 원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소 장 초반에 비해 하락한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1.01% 하락한 29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대차 기아는 지금 연초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금 지원 계획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흐름에 힘입어 상승세를 함께 이어왔는데요. 다울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원에 따르면 강력한 2분기 실적 전망이 최근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분기는 SUV 모델 사이클이 집중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산타페, 국내에서는 팰리세이드 생산이 급증 추세로 수익성 개선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현대차 인도법인의 현지시장 증시 상장 계획이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올 하반기 주주 환원 정책 발표까지 예상이 되면서 투심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현대차는 연간 배당 성향을 25% 이상으로 높이고 자사주 1%를 소각하는 주주 환원책을 제시했는데 이르면 8월에 이를 보다 강화한 중장기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위 보시겠습니다.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요즘에 2차 전지 약세를 보이면서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죠. 오늘도 0.46% 하락한 32만 6,500원에 지금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CATL, BYD 중국 업체에서 경쟁이 밀리면서 주가가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올해 하반기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GM의 전기차 판매 실적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다만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5가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남은 시간 저희 오후에 경제수다 함께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김보경이었습니다.
네, 잘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회가 있었죠. 이 미국의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할 큰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연이은 미국 시장의 빨간불 신호, 미국 대선 토론회 이후에 어떻게 글로벌 시장 흘러가게 될지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요.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 확인해 보면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그래서 이 고용 시장이 좀 탄탄하다. 이러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또 고환율 우려까지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얘기해 주시죠. 예,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지금 선거 캠페인 중에 있는데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CNN이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로 맞대결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재선에 예측이 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률입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실업률 한 6%인데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이라든지 노동 조건으로 봐서는 바이든이 좀 유리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6% 이하로 되어 있고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재선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실업률이 7, 8% 정도 되고 굉장히 고용시장이 불안정하다 이러면 바뀔 가능성이 있죠. 현재의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시장으로 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미국의 중산층이나 서민의 백인들은 굉장히 살기 어렵습니다. 보니까 미국의 백인들도 최저임금, 우리나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시간당 10,000원이고 미국은 시간당 한 $20 정도까지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미국은 뉴욕주라든지 각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른데 미국은 주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부가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과 미국의 백인 서민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1, 2%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고 실업 조건이 굉장히 양호하고 고용시장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유리하다 이렇게도 되고 있는데 저희 한국으로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한국의 이익을 많이 취해야 되겠고 미국의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나가고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을 더 올리겠다는지 또 현재 우리나라에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숫자가 2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더 올린다든지 또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희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무역을 확대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살아날 방법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되겠고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전기차 시장에 좀 더 우리가 한국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느 대통령이 되든 한국은 무역을 확대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살아나갈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각각 어떤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서 경제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거대로 가지 않을까 항상 잘 맞추시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경제 이슈도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K그룹이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이 CEO 전략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끝장 토론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 4위의 SK가 왜 사업 재편을 하는지, 왜 위기를 이야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SK가 직면해 있는 위기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1등이었는데 최근에 CATL로 역전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LG 엔솔이 1위이고 SK,
삼성 SDI 이렇게 2,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전기차에 관련해서 충전 시설이 부족하고 또 화재라든지 안전에 대한 것이 커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전기차 판매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캐점이라고 부르는데 증가하다가 일시적인 주춤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전기차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체 전기차의 한 20에서 30%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나 전 세계에서 이제 테슬라가 전체 전기차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중국의 업체들이 굉장히 치고 나오고 있고 또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원가가 절감이 되고 저렴하기 때문에 또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렇게 배터리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10에서 20% 정도 매출이 감소한 것이 SK온에 대한 위기를 불러온 것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테슬라가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0 언저리까지 왔는데요.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이 과거에 $430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4% 고점 대비 하락을 돼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의 주가가 원상 회복된다 그러면 한국의 전기차 시장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화랑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테슬라가 전기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배터리 시장도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이 10에서 20% 하락한 상황입니다. 바로 SK온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 SK그룹은 지금 현재 최태원 회장이 미국의 시애틀을 방문해 있는데요. 지금 현재 AI를 어떻게 우리가 접목을 하고 수행을 할 것이냐. 앞으로 AI를 도입한 기업은 성장을 할 것이고 AI를 도입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그 무엇보다도 이제 샘 올트먼도 만나고 AI를 만든 사람이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현재 CEO인 시타델도 만나고 이와 같이 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SK그룹이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HBM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젠선황도 지금 현재 SK와 삼성은 어디다 배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HBM 반도체는 약 230차선 고속도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한 10차선 정도 고속도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10배, 20배씩 늘린 것이 바로 HBM 반도체이고 고속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SK의 세 번째 위기는 지금 현재 이혼 소송 문제입니다. 지금 SK에 관련해서 이혼 소송의 배상 판결이 1조 4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 현금을 지급하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그 2심에서 판결이 났죠. 대법원에서는 법리 판단만 합니다.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법이 잘 적용됐는지 문제가 없는지만 판단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80% 이상 확률로 대법원에서 노소영 회장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은 SK의 지분을 정권사에 맡겨서 주식 담보대출을 받을 겁니다. 한 1조 4천억 원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SK와 관련해서 이런 지배구조라든지 또 인공지능의 도입 문제라든지 또 배터리 분야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가 계속해서 위기를 논하는 거 세 가지 이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배터리 쪽으로의 위기, 어려움 이야기해 주셨고 또 AI를 접목해야만 앞으로 미래를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 뭐 HBM 이쪽도 얘기해 주셨고요. 또 이제 개인적인 회장의 이야기, 뭐 지금 이혼 소송 문제라든지 개인사 이쪽으로의 이야기까지 종합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요.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주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지금 SK 쪽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뭐 에코프로 그룹주 이쪽으로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뭐 에코프로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음극재, 양극재와 같은 소재와 관련된 품목입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보다도 현대자동차에 꾸준하게 납품을 하는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라. 뭐 그런 말이 있고
LG 화학 주식을 사라. 뭐든지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주가가 계속 오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코프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음극재와 양극재와 같은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이고 이렇게 굉장히 급반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최고 50% 이상 이렇게 손실을 좀 봤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화랑에 달려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4,300달러 정도가 430달러가 최고점인데요. 현재 198달러입니다. 마이너스 54%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가 내렸지만 최근에 한 15%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77조 원 정도 되는 성과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반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는 70조가 넘는 성과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줬고 진짜 과도하죠. 테슬라를 단 몇 주밖에 안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델라웨어 법원에서 너무 과도한 금액을 70조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런 본사를 아예 텍사스로 옮겨버리겠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본사는 델라웨어에 소재되어 있는데 델라웨어는 이와 같이 법인사라든지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에 테슬라의 본사가 위치하고 주요 영업장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어쨌든 주주의 소송이 전체 법원의 판결은 영향은 주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한테는 큰 호재가 됐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차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올 하반기 정도 가지고 테슬라가 옛날 가격 400달러 언저리까지 오고 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금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테슬라를 포함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에코프로를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소재 기업이나 기업들이 훨씬 지금보다는 좋아지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 전망 주셨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밸류업 공시 지금 참여율이 한 0.5%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건지 해결책은 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부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기업들에 대한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본인들이 앞으로 공시를 어떻게 하겠다.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런 게 많은데 우리나라 기업 우리가 이제 주가의 정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기업들이 6개월 뒤에 실적이 좋아지고 이익이 증가해야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배당세도 받고 정권거래세도 받고 소득세도 받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받고 있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정권거래 세 수입이 6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60조인데요. 거기에 한 1% 정도를 정권거래세에서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배당세나 소득세 또 많은 수입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쟁국인 미국은 정권거래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정권거래세만 받고 배당세나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세금을 다 받으면서 우리가 정시가 오르기를 기대하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싱가포르 수준으로 정권거래세를 현재 유지하면서 배당세, 소득세 또 검투세가 내년부터 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검투세는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22%를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좀 낮추고 우리가 기업들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준다 그러면 전 세계의 기업이 한국에 몰려올 것이고 한국도 신고가를 갱신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밸류업까지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강보합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내일은 더 가깝고 시장에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